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매주 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주 긴급 편성된 현장 속으로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는 21일부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부터 김정욱 후보자를 시작으로 협회장 선거 출마자들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금태섭 후보자를 만나 출마 이유와 선거 공약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탄핵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방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앞두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이후 발표된 포고령은 종북 세력 척결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표현과 조치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에 대한 통제는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케 했습니다. 의료인들에 대한 처단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수감을 직접 지시했다는 국정원 1차장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접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희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희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희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투게 될 법적 쟁점은 크게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으로 나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뿐 아니라 법률 위반 사실도 심사하는데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 또는 위헌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 파면을 결정합니다. 이 같은 법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2017년 박근혜 전 탄핵 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이를 법률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거나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헌재는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각 정당별 후보자가 특정되기 전으로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발언의 경위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헌재가 언급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데 결정적인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4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헌재는 문체부와 1급 공무원 등의 임명권 남용과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언론 자유의 침해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대응에 있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당시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의 재산 출연을 요구하면서도 설립 과정에 대기업을 배제시킨 것 역시 기업 경영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이 같은 법 위배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국회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시에 따랐던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됐음에도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위법 위헌 사항 중 대표적인 위법 혐의는 형법상 내란입니다. 또한 개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여전히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헌 쟁점으로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했는지, 또한 그 수단으로 정당 활동 금지, 시민들의 집회 금지, 언론 통제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법익 형량 관점에서 수용될 만한 조치였는지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도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선포 자체는 헌법상 위배된 조치였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제도적인 취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니까 현재로 봐서는 직무상 위헌 위법이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이고 결국 불법의 중대성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탄핵은 되죠. 동원된 계엄군의 숫자도 적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받아들여서 해제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살상이나 재산 피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또 그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국회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탄핵 정국이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계엄령 해제 그리고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까지 며칠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이 금융시장 충격도 컸는데요. 지금까지 보였던 변동이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시장 네 가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환율이 어느새 1,440원대, 그러니까 처음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우리가 장중 거래된 것은 아닌데 시간에서 무려 1,440원까지 움직이면서 굉장히 급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 계엄령이 몇 시간 안에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서 다시 1,410원대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급해 주셨다시피 7일 날 이 탄핵안이 폐기가 또 되면서 결국은 유동을 타기 시작했고 이번 주 흘러가는 구간에 1,438원까지 다시 가는 등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래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1,500원 전망도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대로 갈지 안 갈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변곡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금 정치적 변수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한국에 이 C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거든요. 한국의 부도 위험을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도 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 엔화 충격이 있었을 때 급격하게 한번 상승했다가 안정된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었는데요. 이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 이슈와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지난 8월 초 고점을 넘어서는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증시라고 봐야 될 텐데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월요일까지 무려 100조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까지 합쳐보면 코스닥 시장은 규모가 더 작은데 낙폭은 더 커서 무려 40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합쳐서 이 계엄령 이슈를 전후로 해서 140조 이상이 하락하는 그런 급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전날, 그러니까 그 계엄령 이슈가 바로 전날 외국인들도 사기 시작했고 하락하던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경제와 산업을 바라보는 이 산업의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아쉬운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리인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표물로 삼는 3년물 국고채의 흐름은 제한적 흐름이기는 한데 일방적인 하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한국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즉 계엄령 이슈를 통해서 그날부터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의 하락이 멈췄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국고채 3년물이 아니라 일부러 회사채 AA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국고채보단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AA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좀 요동치고 있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회사채 BBB 같은 것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닥치게 되면 국고채처럼 나름 안정적인 그런 금융상품 금리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도가 떨어지는 쪽은 요동칠 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이 작은 업체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 금리가 요동치면서
부도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모로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엄령 해제 직후만 해도 외신에서는 이제 국회의 발빠른 대응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국정이 안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7일날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장이 옳았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저평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맞죠. 그런데 뭐 이건 아무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고 과연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뭐 반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뭐 핵심이 되겠죠. 일단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피를 중심으로는 역사적 딥밸류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사적 딥밸류라고 하면 이렇게 낮았던 적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2001년 이후로 장기적으로 한 20년 이상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이익은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PER 측면에서도 지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우리 한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0.8배 정도가 거의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를 보시면 뭐 일본 증시도 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만 증시도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1분기 부진, 2분기 잠깐 올라가는 듯 했다가 3분기 6%, 4분기 7%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은 뭐 다 되돌렸고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ER 밸류, PBR 밸류,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1010년 이후 한 15년간 사이에 역대 저점 수준, 그러니까 2011년 유럽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2008년도 뭐 금융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번의 위기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상황이라 결국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가는지가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준비되었던 여러 컨퍼런스나 미팅들이 모두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정 기업을 제가 취소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뭐 이미 뭐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뭐 싱가포르와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뭐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가 실제로 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지금 예정되어 있었던 CEO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안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하나의 원인, 결국은 미국과 일본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트럼프 위기가 진용을 갖추면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건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그립도 지금 희미해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새 권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런 방안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최저는 맞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부진한 모습들이 연장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제적 불안정 국가와 함께 비교가 되거나 이제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아시아 계엄령 집행 국가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이렇게 한번 내려진 평가는 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 이 평가에 대해서 저는 뭐 납득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뭐 전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이 최근에 나온 기사만 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이미 투자해 봤고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유보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우리나라가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 미얀마, 필리핀, 뭐 태국 같은 국가의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뭐 맞이하는 주마다 탄핵 관련 이슈를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마무리돼서 다음 권력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뭐 이런 변동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일단은 있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머징 국가들과의 동일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2016년도에 나타났던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실제로 금융시장에 미쳤던 영향, 경제에 미쳤던 영향은 실제로 악영향은 한 3개월 정도로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뒤에 실제로 탄핵이 나타나는 그 시기부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겹치긴 했지만 오히려 증시의 강세, 원화의 강세 같은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2016년도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이런 정치적 변동성이 길지 않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짧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게 이 외국인들의 평가 자체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둔화, 수출 둔화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타이밍에 있었는데 그 안 좋은 타이밍에 불을 당겼다는 게 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다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최근의 외국인들의 대응은 이번 주까지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더 이상 팔지 않거나 파는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역사적 밸류의 저점이 왔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처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지를 외국인들은 조금은 유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 곧 트럼프 당선자의 2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터진 건데, 미국과의 관계나 경제 정책 대응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차질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선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설사 탄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탄핵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할까요? 다음 권력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는 1월 20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당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에게 25%라고 하는 관세도 부여했고, 지금 뭐 중국을 향해서는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아직까지는 강대강 모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할 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만 대응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압력에 맞서서 누구와 협력하고 미국과는 어떤 협상을 할 건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전해들은 얘기로는, 뭐 휴민트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로는 뭐 공무원들이 원래도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일했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덮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은 정말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정부 출범이 뭐 벚꽃 대선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헌재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 법률 방송에서 더 잘 다뤄주시겠지만 지금 6명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나?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을 임명할 때 과연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그 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정부 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안한 건 소위 이제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시에 우리 정부의 이 취약한 그립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뭐 정책 기반자도 아닌데 그런 말씀 드리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변동성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컴팩트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각 정치 집단들이 뭐 여든 야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걸 고집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변동성 구간을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든 야든 자기들의 이익 집단으로 돌변하는 순간 한국이라는 국가의 그 위험, 이 한국이라는 배의 좌초 위험은 커진다라는 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단기적으로는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최근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정책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RP를 사고 증안펀드를 투입하고 체한펀드를 투입하는 방어 모드를 많이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 모드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한국 시장을 공격하고 싶었던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공격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어 모드를 잘 가동해야 하고, 장기적인 대응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성장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지, 소위 이제 이 각자 도생 모드로 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 모드로 다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일관된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새 권력이 예를 들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취임식 이전이라도 소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뭐 저 러시아는 차치하고서라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의 빠르게 특사 파견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 이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 지금 뭐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이런 상법 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법 개정을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 잘 협의를 해서 산업계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개정을 이뤄낸다면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고맙습니다. 법률방송이 진행하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이번 주에는 금태섭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금태섭입니다. 대한변협을 변화시키고 또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의 출마 소식에 변호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대한변협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계 성장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는 단체로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제가 가진 경험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변협을 새롭게 바꾸고
또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확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정한 인물이나 또 영향을 준 사건이 있을까요? 예, 많은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 단체가 지금처럼 사유화된 모습은 못 보겠다. 우리가 지금은 대단히 또 젊은 변호사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출마를 해서 봉사를 해달라는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변협협회장을 지내신 선배님, 또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신 많은 분들의 권유도 제가 경청을 했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지금은 너무 어렵고 자부심을 갖기도 어렵다. 좀 나와서 봉사를 해다오. 그 말씀에 많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변협은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인상적인데요.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주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수건으로 생각했던 입법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이 6.9조,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0조 또는 40조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시장이 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호사 보험 제도가 채택이 돼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법률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상장할 때 법률적인 실사를 의무화해서 그 시장도 또 큽니다. 이런 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ACP 법 이런 것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회나 또 유관기관인 대법원이나 또 법무부 같은 데서 관심을 끌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유관기관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동의를 얻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서 이 제도가 실제 실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 몇 년간 리걸 테크 문제도 있었고 또 네트워크법 문제도 있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제가 놓여 있었는데 과연 변호사 단체들이 뭘 했는지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또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그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임원으로 들어가서 회원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 같은 곳이 생계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가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밖에까지 넓게 보고 또 디테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회장들은 리걸테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리걸테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리걸테크는 우리가 새로 만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변호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또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협회가 나서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이 리걸테크 문제에 대해서 서울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지극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회원들을 100명 이상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걸테크 업체들과는 극단적인 갈등을 빚게 되고 회원들도 말하고 싶은 것이 또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리걸테크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내서 회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화에 맞춰서 좀 유연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로펌이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투여하고 또 지방에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지금 법률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 변호사님들이 자기들을 알리고 싶어도 광고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또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건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거의 진공 상태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네트워크 펌 중에 일부에서는 실제 광고하는 것과
소송 수행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뢰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변호사들 전체가 불신을 받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다한 광고, 특히 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또 분사문서도 적정 수준으로 규제를 해서 시장을 교란하거나 또 회원들 간의 반목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검사로서 12년, 국회의원으로서 4년, 또 변호사로서 14년을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님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강점은 그것을 넘어서 변호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지키고 확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률가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를 해서 검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변론을 맡겨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호사의 변론권에 관한 것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 1호 법안이 됐었고 또 4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4년 내내 법사위에 있었는데 이 변호사의 변론권, 또 국선변호제도, 또 판결문 공개제도 이렇게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저와 입장이 다른 상대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전문성을 많이 인정을 하고 또 저희 유관기관인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 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 또 전문성 이런 경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변협의 역할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요. 역대 변협회장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들께서 국회에 찾아와서 국회의원들과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또 법안 좀 발의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실상 최근 1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건으로 생각했던 사업 중에 하나도 진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로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ACP 법안이 있어서 다 막고 있거든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런 어떤 신뢰 같은 것을 보장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동안 변호사 단체들이 대언론 관계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많은 회원들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시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대법원이나 법무부 같은 우리 유관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면에서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 출신이시고 예.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깊이 있는 경험이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이 법조계가 정체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 경륜이 짧으신 변호사님들이 이제 협회나 지방회 회장 또는 임원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치권을 좀 관심도 가지고 공천 신청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물론 정치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특히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를 알 정도로 그 인지도도 쌓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적인 영역,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 정도 생각, 변협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변호사님들의 권유와 지지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한변협 회장이 돼서 봉사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미 해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대한변협을 정치적인 기관으로 만들거나 저의 어떤 발판으로 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치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과거에는 대한변협 회장의 한마디가 정말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씀 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변협 회장도 인권 문제 또 우리 사회가 부딪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울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장이 내는 메시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높은 인지도를 이용해서 그런 변협의 메시지, 우리 회원인 변호사들의 뜻을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무사법과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죠. 좀 당시에 변호사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법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무사법이 제가 의원이 있을 때 통과되는 순간에 정말로 변호사 단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사법이 통과될 때 이것이 통과돼도 변호사들의 권한이나 어떤 역할이 손톱만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사위에 국회의원이 15명이 있다면 13명 정도가 변호사였는데 우리들이 봐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손톱만큼이라도 손상을 입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다만 그때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3년도 20년 전에 통과됐던 법이 작구가 조절되지 않은 것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데 지금 다시 선거 때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제가 사실은 저나 그 당시에 법사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은 변호사들이 거의 하지 않는 기장 업무마저도 이 법이 통과돼도 변함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을 통과됐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또 기권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특히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임원들 중에 좀 계신데 그럼 그분들은 그때 뭐 하셨나. 그때 세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어쨌든 대립을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많은 법들 중에 유일하게 이 세무사법 개정안만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협회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통과된다 한들 우리가 손해되지 않는 그 법안 하나에 매달려서 진짜 변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거나 또 직역을 수호하는 법안은 소홀히 한 겁니다. 그때 법사위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고 변호사 단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진짜 할 것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OECD 선진국 중에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변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 법정 가고 재판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은 법안만 가지고 국회에 찾아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변호사 단체가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한 후보자님만의 필승 전략이 있으실까요? 변호사들이 지금 정말로 그 협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심지어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호사들을 편가르기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또 무슨 뭐 특정 단체 회원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이 변호사 사회도 갈갈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변호사들이 단합해서 우리가 부딪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저의 선거 전략입니다. 네. 법과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좀 대해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만 5천여 명의 변호사를 이끌어야 할 차기 수장 자리, 그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변호사들의 권익도 확장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된다면 변호사들의 역할을 늘리고 또 더 많은 일을 해서 존중받고 신뢰받는 그런 변호사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경험과 또 변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격 훼손 나라망신 무책임한 지난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시국질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need to remember. Again, nor would it be possible. And this presentation speech by not so.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